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사실상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일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사실상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6. 전달과 비교하면 0.2%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상으론 0% 보합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통계청은 소수점 셋째 자리가 플러스라며 공식적으로는 보합이고 세부적으로 이달 방향은 플러스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이어오다 8월 마이너스 0.038%를 기록해 사실상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엔 0.4% 하락하며 지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3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 과실 등이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며 농산물 가격이 7.5% 하락했습니다. 공업 제품은 0.3% 하락했고 전기, 수도, 가스 가격은 1.5% 올랐습니다. 서비스 품목 가운데선 집세가 1년 전보다 0.2%, 공공 서비스는 1% 각각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침체가 되면서 정부가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실상은 지금 개인 소비나 기업 투자나 또 수출이 아주 부진하고 반면에 이제 이 생산 능력은 기술의 어떤 힘이 부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은 커진다고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줄어든 46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입은 14.6% 줄어든 41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5월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무역 수지는 53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내며 9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원 삼성 디지털 시애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념 영상에 등장해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며 앞으로 50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립 기념사를 맡은 김기남 부회장은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으로 학습과 과감한 도전, 혁신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50년간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은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되며 바스권 상단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과 펜벤다졸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오랜만에 2100선에 안착하며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오르며 2100.2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1.5% 상승하며 662.32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990억 원, 748억 원을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326억 원을 순매수해줬고 코스닥은 기관이 708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1023억 원, 19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FOMC가 0.25%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우리 시장 박스권 상단을 높여줬습니다.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은 집중했는데 이곳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본 부분과 소비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대한 발언이 다소 비둘기파적이라 해석되며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 삼성 엔지니어링 등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 발표로 오랫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한 주간 상승률이 24%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미 씨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복용 효과를 SNS를 통해 밝히며 시장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관련주들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제일바이오의 주간 상승률 75%가 넘었습니다. 다만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펜벤다졸이 치료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FOMC가 시장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재고 증가로 하락하고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며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불확실해지며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 등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처음으로 이뤄진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달 1일을 시작으로 총 3차례 4가지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발표한 바 있죠. 지난달 14일에는 간담회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자, 오늘은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정민규 변호사 그리고 이것을 취재 중인 이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 상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14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까? 네, 추가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없는데요. 예. 다만 환매 중단 피해 규모 그리고 투자자가 구체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실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체 피해 투자자는 4,096명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는 3,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4펀드는 총 157개로 최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 5,5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간담회에서 라임 자산운용 측이 발표한 환매 중단 규모 4펀드 149개, 최대 환매 중단 규모 1조 3,363억 원보다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게 라임 쪽에 발표하고 지금 금감원 쪽이랑 발표 금액이 꽤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금감원 측에서는 통계 오류 측면이랑 만기 도래하는 펀드를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라임 자산운용 측 역시 현금화할 수 있는 레포 펀드가 2천억 원가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기 도래 시 환매가 가능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라임 자산운용만을 지금 탓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환매 중단 관련해서 판매사들도 이제서야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측이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우리은행은 라임 자산운용의 관계자를 불러서 펀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실사 요구와 함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지난달 17일에는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판매사 17곳이 라임 자산운용에 펀드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라임운용 측에서는 실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단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8개월 동안에 자칫 이게 묶일 수 있는 자금이 묶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상을 위해서 다양한 법리적 방안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야기 듣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네이버에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 모임이란 카페를 개설하여 저희들이 피해 사례와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카페를 개설한 이유는 향후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에 이게 장기 이전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소송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뭐 다각도로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시고 여러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예. 아까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개인 투자자 인원이 3,606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현재까지 상담을 한 투자자들 인원이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됩니까? 지금 저희들 카페에 지금 회원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며 가입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과 상담까지 가신 분도 한 5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도 발표했지만은 환매 중단 피해 규모는 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기준할 때는 약 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금융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워낙에 사례가 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거 문제가 된 펀드를 운영한 라임 자산 운영 측에서 책임을 묻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째, 이 운영사인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현재 환매 중단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 중단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환매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 그 부분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망해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라임 자산 운용에서 뭐 불법적인 파킹 거래라든가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판매사들 책임과 관련해서는 판매사들의 저희들 피해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불안전 판매를 한 정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 판매사를 상대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뭐 규정 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들 자본시장법 제47조에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금융투자업자들은 일반 투자자들 특히 뭐 노년층이나 그다음에 금융 취약층들이 있죠. 가정주부나 그런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투자에 따른 위험 예.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건 저희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대다수 상담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항목란을 체크만 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서명만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자본시장법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이제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 측에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DLF 사태가 얼마 전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소영 기자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투자자나 판매자 측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예상은 하시겠지만 예.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입장이고요. 판매사들은 반대로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스크 설명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없다, 100% 안전하다고 했다, 가입 시 상품 이름이나 운용사 이름 자체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 한 장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판매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펀드 가입이라는 게 강매를 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 현재까지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LF 사태 때 불안전 판매가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판매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상황도 지금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양측의 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묻도록 하고요. 다시 법리적 방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네네. 방안입니까, 구체적으로? 원래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신이 환매를 원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팔고 싶다 그러면 사는 거. 그렇죠. 예, 그게 팔게 이 해주는 상품이 기존에 설계된 기본 원칙인데요. 예. 정말 투자가 원하는 시기에 환매를 청구하더라도 만약에 운용사가 환매를 못 해준다면은 그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환매를 해서 만약에 그 투자금을 돌려받았으면은 그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그 은행 이자 수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 저희들이 지연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흔히 이행지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환매 중단만으로도 저희들이 지연 손해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돈을 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지 그렇죠. 못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네, 수 네.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연 손실도 그렇고 이 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저희들 계약서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집합 투자 상품 그 거래 신청서나 펀드 신청 및 투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본 계약서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투자 설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증거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자기의 그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시 그 투자자 성향에 대한 뭐 투자자 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에 관해서 예.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 수집을 지금부터. 예, 지금이라도 예.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점검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 취재 중인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9월 말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9월 말 현재 346만 6,78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월별 누적 가입자를 분석해보면 매달 적게는 51만여 명, 많게는 88만여 명 수준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전체의 44.3%를 차지했고 KT가 30.4%, LGU 플러스 25.2%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수출과 수주, 투자에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수장이 뽑혔습니다. 은성수 전 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며 공석이 됐었는데요. 지난 30일 청와대에 깜짝 인사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으로 갈수록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열린 취임식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문규 제21대 수출입은행장의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 30일 신임 은행장으로 임명된 박문규 행장은 1984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예산 및 경제정책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방 행장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2000년대 초반 세계은행에 파견돼 공공개발 전문가로 일한 글로벌 경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행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창을 베고 누운 채로 아침을 맞는다는 침과 대단의 각오로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은은 이제 단순 금융 제공자를 넘어서 가장 앞단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금융을 주선하는 코디네이터이자 금융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수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가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등 대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만큼 신남방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행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조선업 등 수주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어렵다며 전통적 수출 기업을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동조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세 차례 지금 입찰이 유찰되고 4차 입찰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그 매수자가 나타나서 입찰이 성공적으로 매각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부분이 있으면 수은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 행장은 수은도 혁신안을 통해 구조조정에 혹독한 기간을 거쳤다며 내부적으로 역량을 확충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쇼핑의 형태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전체 판매자 순위 4위를 기록한 국내 상장사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 기업 슈픽앤코리아입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다양화로 모바일 기기를 보호하고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기업 슈픽앤코리아입니다. 지난 2009년 설립한 슈픽앤코리아는 휴대폰 액정보호 필름 사업에서 시작해 스마트폰 케이스, 거치대, 충전기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11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슈픽앤코리아는 2012년 미국 슈픽앤사 인수 후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후 시장 선점과 오랜 판매 노하우로 지난 2년간 아마존에서 격주로 발표하는 전체 판매자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판매자 순위에서는 아마존 판매 이래 최초로 판매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자 순위는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수,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슈픽앤코리아가 아마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 전문 인력을 육성한 덕분입니다. 아마존의 상품 노출 알고리즘, 유통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꾸준히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슈픽앤코리아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8월 갤럭시 노트 10 발매 때에는 슈픽앤코리아 브랜드로 출시한 20여 종의 갤럭시 노트 10 케이스 모델들이 아마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신제품 실시간 판매 순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지도가 쌓이면서 슈픽앤 브랜드를 직접 찾아 구매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슈픽앤코리아 측은 갤럭시 S10 출시 때 아마존 메인 페이지에 슈픽앤의 케이스 제품이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슈픽앤을 직접 검색해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많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충성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중국 업체들이 아마존에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그 많은 포화 시장이 저희한테는 좀 더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슈픽앤코리아는 매출 중 수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북미 수출이 52%, 유럽 수출이 29%, 기타 국가 수출이 9%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미국 모네사로부터 양수한 스마트폰 케이스 브랜드 케이스 올로지가 유럽 아마존 판매 승인을 받아 영국, 독일 등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닷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카테고리 내 고객 만족 분야 8위를 달성한 겁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1일 판매량도 전체 4,600여 판매자 중 1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연간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도 3월 진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하루 접속자 수가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SNS, 틱톡 등을 연계한 마케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인도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7월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로 앞으로 5년 내 매출 500억 원을 넘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총판을 통한 시장 진입으로 인도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된 상황이고 인도 대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진입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슈픽앤코리아의 계획입니다. 슈픽앤코리아는 모바일 액세서리 부문 외에 오랜 온라인 판매 경험을 활용한 물류 사업에도 진출한 상황입니다. 슈픽앤코리아의 물류 브랜드 창고세이버는 기업들이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물류 시스템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약 20여 판매자의 제품 입고부터 재고 관리, 출고, 가공, 배송까지 맞춤형 풀필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모은 화장품 브랜드를 아마존에 대신 등록해 판매하는 화장품 유통 판매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더스킨 팩토리의 샴푸 브랜드 쿤달, 보셀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GD11에 대한 아마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화장품 개발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슈픽앤BS의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글래머비 출시한 마스크팩은 최근 아마존에서 시트 마스크 브랜드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마스크팩 판매 순위에서는 1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슈픽앤코리아의 올 상반기 매출은 1,3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했지만 갤럭시 폴더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 확대와 유럽, 인도, 중국 등 해외 매출 상승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슈픽앤코리아는 앞으로 랩탑 등 태블릿 액세서리 시장에도 진출해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네, 랩탑 및 타블렛 시장을 좀 더 저희가 널리 알려서 고객들이 좀 더 저희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는 게 장기적인 목표. 최근 기능성 보호필름 사업부를 신설한 슈픽앤코리아는 보호필름 부문 매출 성장폭이 큰 만큼 제품 개선을 통한 해외 판매 확대로 수익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휴대전화에 쇼핑 소식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11월이 시작됐는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기업들은 실적으로 이뤄져 이 침체된 내수를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